옛날 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사시사철 청량한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았기에 마을에는 큰 다툼이나 소란이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풍경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런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기며 기쁜 일은 나누고 슬픈 일은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쪽 언덕배기에는 낡았지만 단정하게 손질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의원 박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희끗희끗한 수염을 길게 기르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는 노인이었는데, 그의 의술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돌 만큼 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뛰어난 의술 때문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대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약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약재를 쥐어 보내기도 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침을 놓아주곤 했습니다. 박영감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은은한 약초 냄새가 배어 있어 그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온갖 약재가 들어있는 약장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천장에는 말리기 위해 매달아 놓은 약초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에 올라 신선한 약초를 캐고 밤늦도록 낡은 의서를 읽으며 환자들을 치료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흙과 약재를 만지느라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환자의 맥을 짚을 때만큼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의뢰박, 영감의 사랑방을 찾았고, 그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 한마디에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산과 들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들은 이제 빛바랜 낙엽이 되어 바람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제법 매서워져서 사람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다녀야 했으며, 밤이 되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지붕을 덮곤 했습니다. 마을의 농부들은 겨우내 먹을 양식을 갈무리하고 뎃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영감 역시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여 환자들에게 쓸 약재를 손질하고 말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는 잘게 썬 약초들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바싹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홍빛을 띠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금기시된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오래된 폐가 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도깨비터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큰 부자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떠난 뒤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해졌지만, 기이하게도 밤마다 그곳에서 불빛이 보이거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절대로 뒷산 너머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사냥꾼들조차도 짐승을 쫓다가 그 근처에 다다르면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촌장이 박영감의 사랑방에 찾아와 근심 어린 얼굴로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들어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고, 밤늦게 산을 내려오던 나무꾼이 파란 불덩이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혹시라도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며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영감은 촌장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사람이 떳떳하고 바르게 살면 귀신이나 도깨비도 해코지하지 못한다며 그저 자연의 조화로 여기고 무심히 넘기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마음 한구석에도 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사람의 생사를 다루며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최근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평소와 달리 비릿하기도 하고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향긋한 냄새가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계절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도깨비터의 조화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풍지가 윙윙 소리를 내며 울어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아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마을의 개들도 무엇에 겁을 먹었는지 짖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박영감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방 호롱불 아래 앉아 약재를 썰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작두로 약재를 써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가끔 바람이 문을 거세게 흔들 때마다 호롱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를 춤추게 했습니다. 박영감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뻐근한 허리를 펴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밖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왕진을 요청한 환자도 없었고 찾아올 손님도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며 긴장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차의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겨 축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박영감은 이제 그만 자리에 누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약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게 썬 감초와 당귀를 한지에 곱게 싸서 약장 서랍에 넣고 쓰던 도구들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와는 달랐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대끼는 소리와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마당을 가로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영감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마당에 깔린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사랑방 문 앞까지 다가와 멈추었습니다. 박영감은 긴장된 마음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누가 이 깊은 밤에 찾아왔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급한 환자가 생긴 마을 사람이라면 벌써 큰 소리로 자신을 불렀을 텐데 밖에서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문풍지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나그네일까? 아니면 소문으로만 듣던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영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촌장이 말했던 도깨비터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의원으로서 병자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의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시기에 기척도 없이 문 앞에 서 계시오. 그의 물음에도 밖에서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박영감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고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다급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박영감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하얀 천을 쓰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옷자락은 흙과 나뭇잎으로 엉망이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박영감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의원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아이가 열이 불덩이처럼 끓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서둘러 여인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이려 했으나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급하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서 아이를 봐주십시오. 박영감은 여인의 태도가 너무나 간곡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왕진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침통과 뜸, 그리고 급한 병에 쓸 수 있는 몇 가지 환약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지팡이를 집어들며 여인에게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뇌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영감은 등불을 들고 여인의 뒤를 따랐는데 여인의 걸음걸이가 어찌나 빠른지 노구의 몸으로 따라가기가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더욱 험해졌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영감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이 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덩굴과 잡목이 우거진 험한 숲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의 불빛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주위는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영감은 이 길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꺼리는 도깨비터로 향하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등골이 오싹했을 상황이었지만 앞서가는 여인의 뒷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두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헤치며 나아갔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긁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 역시 묵묵히 그 뒤를 따르며 오늘 밤 자신이 마주하게 될 환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서 박영감의 등불마저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몽환적인 안개 속에서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보였고 바위들은 웅크린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의술이 부족하지 않기를,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험한 산길이 끝나고 평평하고 넓은 터가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불을 밝히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다 무너져가는 폐가라고 했지만 박영감의 눈에 비친 집은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창호지 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박영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이가 안채에 누워 있습니다. 박영감은 홀린 듯한 기분으로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모래가 깔려 있어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고운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꿈속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박영감의 손에 들린 왕진 가방의 무게만큼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서며 오늘 밤 자신이 겪게 될 일이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고 병풍 뒤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박영감은 짐을 풀고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마치 북을 치듯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맥인지 도깨비의 맥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원의 본능만이 깨어났습니다. 박영감은 가방에서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침이 호롱불 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아이의 혈자리를 찾아 신중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늙은 의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 그리고 아픈 아이만이 존재하는 기묘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아이의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훈훈하다 못해 후끈거릴 정도로 더웠습니다.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었고 방 곳곳에 놓인 화로에서는 은은한 향나무 타는 냄새가 피어올라 머릿속을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감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마치 갓 구운 떡처럼 뜨거웠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 이불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열병과는 확연히 다른 증세였기에 박영감의 미간은 깊게 패였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맹렬한 열기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맥을 짚은 박영감의 손가락 끝으로 전해오는 기운은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다가도 어느 순간 뚝 끊어질 듯 미약해졌고 다시금 폭발하듯 강하게 솟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에 사기가 든 것을 넘어 생명의 근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서둘러 침통을 열고 가장 가늘고 예리한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번뜩이는 침끝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여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 소리는 가늘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미의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어 박영감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은 비단 치맛자락이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갔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영감은 수건을 물에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몸을 닦아내며 열을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지만 박영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자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영감은 아이의 머리에 있는 백회열을 시작으로 손과 발의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침이 들어갈 때마다 아이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시침을 이어갔습니다. 침을 놓는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고 하얗게 센 수염 끝에도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병마와 싸움을 벌이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치료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침을 다 놓은 후에도 아이의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잠시 고민하다가 약 가방 깊숙한 곳에서 귀하게 아껴두었던 우황청심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개어 아이의 입술을 벌리고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는 목구멍으로 약을 넘기기도 힘겨워했지만 박영감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약이 들어가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듯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은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맥을 짚고 상태를 살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방 안에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 불빛이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눈꺼풀도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아이의 몸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린다는 신호였습니다. 박영감은 재빨리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아이의 얼굴색을 살폈습니다. 붉게 상기되었던 얼굴이 서서히 제 빛깔을 찾아가고 있었고 불규칙했던 맥박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입가에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던 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영감은 여인을 위로하며 자신은 그저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함께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쟁반에 다과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기름지고 먹음직스러운 떡과 향기로운 차가 놓여 있었지만 박영감은 왠지 모를 꺼림칙함에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차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었고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박영감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더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벽장 속에서 묵직해 보이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박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제 성의이니 받아주십시오. 오늘 밤 의원님의 노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박영감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으나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엽전이나 은화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박영감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주머니를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서둘러 박영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원님 날이 밝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해가 뜨면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여인의 태도가 갑자기 급박해지자 박영감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들고 신발을 신으며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의 몸조리를 잘해주시고 혹시라도 다시 열이 오르면 찬 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여인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박영감을 배웅하며 가는 길을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오셨던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셔야 합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여인의 당부는 간절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여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새벽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기와집의 불빛이 비치고 있는 듯했지만 여인의 당부대로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동안 그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낯익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영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잠시 앉아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서서히 붉은 기운을 머금으며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겪었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품속에 들어있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의 감촉만이 그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고 여인의 태도나 아이의 증세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잡한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새 주인을 기다렸을 집, 대문이 저 멀리 보였고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영감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눕기 전에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은 비단 주머니는 고급스러운 자수가 놓여 있어 한눈에 보아도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문득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박영감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완전히 밝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고 지난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비단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던 주머니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지자 그는 내심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 정도 무게라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약재를 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매듭을 풀고 내용물을 쏟아보았습니다.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탁자 위로 쏟아진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바싹 마른 참나무 잎들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집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지난밤에는 묵직한 엽전 소리가 났었고 손에 느껴지는 감촉도 단단한 쇠붙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낙엽들 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멍하니 나뭇잎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깨비에게 홀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한 체험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영감,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소?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있던데. 아내는 탁자 위에 흩어진 나뭇잎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들은 다 뭡니까? 산에라도 다녀오신 게요. 박영감은 아내에게 지난밤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려다가 문득 이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괜한 소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가벼운 아내가 이 광경을 본 이상 비밀로 하기는 틀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영감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여인 안개 속의 기와집, 아픈 아이를 치료한 일, 그리고 진료비로 받은 주머니까지.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눈은 점점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곳이 도깨비 터란 말입니까? 영감이 진짜 도깨비를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영감은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싶은 충동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침부터 이웃집 사람들이 농기구를 빌리러 찾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감은 마른 나뭇잎들을 다시 주머니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작은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깨비터의 비밀을 품고 돌아온 그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듯 주머니 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널어놓은 약초를 바삭하게 말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박영감의 집 안팎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박영감이 겪었던 기이한 일은 아내의 입을 통해 담장을 넘지 말았어야 했으나 사람의 입이란 것이 본래 가벼운 법이라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던 아내는 이웃집 여인을 만나자마자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하고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이 걱정되어 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귀를 거치면서 살이 붙고 뼈가 생겨 전혀 다른 모양새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영감의 지난밤 행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박영감이 도깨비 홀린 터에 가서 귀신들과 밤새 술판을 벌였다거나 금은보화를 받아왔는데 집에 오니 구렁이로 변해 있었다는 둥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라는 단어가 주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요하기 시작했고 평소 존경하던 박영감조차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박영감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어른들도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일을 나가지 않은 노인들과 장정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한 최 씨는
당장이라도 쇠스랑을 들고 도깨비 터로 쳐들어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는 마을에 이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것은 분명 도깨비들이 우리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박영감이 그들의 앞잡이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험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들의 집에 우환이 닥칠까봐 불안해하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마을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은 꿈에도 모르는 박영감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마른 나뭇잎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았을 때는 그저 허탈함만 안겨주었던 낙엽들이었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은 하나같이 벌레 먹은 곳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양이 반듯했으며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일반적인 낙엽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맑은 약초 향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이것이 단순한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예의를 갖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지난밤 만났던 여인의 간절했던 눈빛과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비록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깊은 산속 폐가에 머무는 존재들이었지만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마음만큼은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료비로 받은 것이 비록 금은보화가 아닌 나뭇잎으로 변해버렸을지라도 그가 살려낸 생명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나뭇잎을 다시 비단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담으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영감의 이런 깊은 속내와는 달리 마을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마을 촌장이 몇몇 장정들을 대동하고 박영감의 집을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촌장은 평소 박영감과 막역한 사이였지만 마을에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아내는 갑자기 들이닥친 촌장 일행의 기세에 놀라 부엌으로 숨어버렸고 박영감은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들 오시게. 누추한 곳에 이리 많은 분들이 무슨 일로 오셨는가? 촌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주저하는 기색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의원 자네가 어젯밤 도깨비터에 다녀왔다는 것이 사실인가?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여 내 직접 확인하러 왔네. 촌장의 질문에는 걱정과 추궁이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급한 환자가 있어 왕진을 다녀왔을 뿐이네. 그곳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깨비터인 줄은 가서야 알았지만 의원이 환자를 가려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박영감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여 오히려 촌장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최 씨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깨비는 사람을 해치고 홀리는 요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다니요. 혹시라도 그놈들이 의원님을 따라 마을로 내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최 씨의 말에 동행한 장정들도 웅성거리며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박영감이 받아왔다는 진료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문대로 금덩이가 똥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귀신이 쓰는 가짜 돈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머니를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 보였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마른 참나무 잎들을 보자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게. 정말로 나뭇잎이잖아. 도깨비 장난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마치 그 나뭇잎들에 닿기만 해도 부정이라도 탈 것처럼 경계했습니다. 촌장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고 그는 이것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촌장은 심각한 어조로 박영감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복에 이건 예사일이 아니야. 당장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자네 몸에 붙었을지도 모르는 잡기를 쫓아내야 하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을 모아 그 도깨비터에 불을 놓아버려야겠어. 그래야 다시는 이런 궤변이 생기지 않을 걸세. 촌장의 말은 단호했고 함께 온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파괴와 배척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촌장의 과격한 제안에 깜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일세. 내가 어제 그곳에서 본 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가 아니었네. 그저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어미와 자식이었어. 비록 우리와 사는 세계가 다를지 몰라도 그들 역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어찌 불을 지르고 쫓아낸단 말인가. 박 영감은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영감이 도깨비에게 단단히 홀려서 그들을 두둔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의 소란이 커지자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당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도깨비 털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중에는 옛날에 그 집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 원귀가 되었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며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군중 속에 고립된 채 보이지 않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멀쩡하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곶감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습니다. 저것 봐. 도깨비들이 노했어. 우리가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외침에 공포는 극에 달했고 마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촌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박 영감의 옷소매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가 그들을 건드려서 마을에 사단이 난 걸세. 어서 잘못했다고 빌게 어서. 촌장은 이성을 잃고 박 영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부는 이 바람은 분노의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 경고를 하거나 알리려는 신호라는 것을. 그는 도깨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은 떨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진정들 하시오. 이 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오. 죄 없는 존재들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니 하늘이 노한 것이지 어찌 도깨비 탓을 한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바람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박 영감이 이토록 무서운 기세로 호통을 치자 흥분했던 사람들도 잠시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사이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박 영감의 호통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듯 날씨는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구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 영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촌장과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니 바람도 멈추지 않소.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니 제발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하지만 촌장은 여전히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네 말은 알겠네만 사람들의 불안이 이렇게 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용한 무당을 불러 도깨비 터 입구에서 굿이라도 해야겠네. 그래야 마을 인심이 수습될 걸세. 촌장은 타협안을 제시하듯 말했지만 사실상 박 영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굿을 강행하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영감은 굿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굿이 도깨비들을 자극하거나 그들의 거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굿을 하되 절대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불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하네. 그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정도로만 해야지. 그들을 공격하려 들면 정말로 큰 화를 입을 걸세. 박 영감은 신신당부하며 촌장의 다짐을 받으려 했습니다. 촌장은 찝찝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박 영감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바닥에 흩어진 나뭇잎들과 떨어진 곶감들이
방금 전에 소란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허리를 굽혀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 부서진 나뭇잎들을 보며 그는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은둔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마을에는 다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찌감치 불을 끄는 등 경계태세가 역력했습니다. 박영감은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뒷산 쪽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혹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구판이 벌어지면 도깨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중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들에게 보내는 사과와 안부를 묻는 편지였습니다. 사람이 읽을지 귀신이 읽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박영감은 내일 구판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은밀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는 이내 바람처럼 사라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영감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갯마루 끝에는 흙이 잔뜩 묻은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산삼을 보며 박영감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귀한 영약이었습니다. 낮에 마을 사람들이 나뭇잎을 보고 비웃으며 돌아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박영감이 곤란해진 것을 알고 미안한 마음에 진짜 보물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박영감은 산삼을 집어들며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으로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탐욕을 부추겨 더 큰 화를 부를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박영감은 그들이 인간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산삼을 소중히 갈무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도깨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된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촌장을 찾아가 이 산삼을 보여주며 설득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깊은 불신과 공포가 산삼 하나로 쉽게 사라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깊은 밤, 박영감의 사랑방 불빛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며 다가올 내일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귀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촌장이 불러온 무당패가 요란한 꽹과리와 징소리를 앞세우며 마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은 무당은 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고 그 뒤를 따르는 악공들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북을 두드려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몽둥이나 낫을 들고 광장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피곤함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순박하기만 하던 이웃들의 얼굴이 공포심으로 인해 험악하게 일그러진 것을 보며 박영감은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촌장은 무당 옆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깨비터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마을이 평안해진다며 오늘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우환을 뿌리 뽑을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당은 촌장의 말을 받아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 산 너머에 웅크리고 있는 시커먼 기운이 이 마을을 삼키려 하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몇몇 겁 많은 안악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광기 어린 구판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고조되어 당장이라도 산으로 쳐올라가 불을 지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박영감은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깊게 심호흡을 한 뒤 품속에 산삼이 든 나무 상자를 소중히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박영감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올수록 그의 발걸음에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 무의미한 소동을 잠재우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박영감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촌장과 무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흥분해 있던 사람들은 박영감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하던 의원님이었지만 지금은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당은 박영감을 보자마자 춤을 멈추고 칼끝을 그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삿된 기운을 묻혀온 자가 나타났다. 네 몸에 붙은 귀신이 썩 물러가지 못할까. 무당의 호통에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박영감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무당과 촌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마치 성난 파도 앞의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내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는 지금 큰 실수를 하려 하고 있어. 있지도 않은 재앙을 두려워하여 죄 없는 이웃을 공격하고 마을의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구판의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귀에 명확하게 꽂혔습니다. 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영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의원 자네가 어제 받아온 것이 나뭇잎으로 변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나. 그것이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네는 지금 무언가에 홀려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게야. 촌장의 말에 최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며 박영감을 비난했습니다. 맞아요. 나뭇잎을 돈이라고 속이는 놈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군중 심리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습니다. 박영감은 품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은 나뭇잎만이 아니었소. 이것을 보고도 그들을 해로운 존재라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똑똑히 보시오. 상자가 열리자마자 짙고 향긋한 흙내음과 함께 신비로운 약초 향기가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맞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듯한 기이한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자 안으로 쏠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거대한 산삼 한 뿌리가 고고한 자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뿌리는 길고 튼실했으며 가느다란 잔뿌리들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흙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삼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산을 좀 탄다는 신만이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대물 중의 대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닌가. 박영감은 산삼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들은 내가 곤란해진 것을 알고 이 귀한 것을 몰래 두고 갔소. 나뭇잎은 인간의 욕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세계에서 쓰는 화폐가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소. 하지만 이 산삼은 진짜요.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가 병을 고쳐준 의원에게 이런 영약을 선물로 준단 말이오. 박영감의 논리, 정연한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구판을 망치지 않으려는 듯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것은 눈속임이다. 도깨비가 만든 환영이야. 저걸 만지면 손이 썩어 들어갈 것이다. 무당은 악을 쓰며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이미 산삼의 영험한 기운을 느낀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촌장 역시 산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약초를 캐러 다닌 경험이 있어 그것이 가짜나 환영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기묘한 감촉,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짙은 향기는 분명한 진품이었습니다. 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일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야. 촌장의 확인 사살에 무당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박영감과 산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보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자신들의 아이를 살려준 것에 대해 이렇게 큰 은혜로 보답하는 의리 있는 존재들이요. 그런 이들의 터전에 흙발로 쳐들어가 구술하고 불을 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짓이 아니겠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면 그들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박영감의 말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사람들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헛소문에 휘둘려 죄 없는 이웃을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낫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떠들었던 최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박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도깨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놈들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속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자 무당은 뻘쭘하게 서 있다가 슬그머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구파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고 더 이상 사람들을 선동할 명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무당에게 다가가 수고비를 조금 쥐어주며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굿이 필요 없을 것 같네. 조심히 돌아가시게. 요란했던 꽹과리 소리가 멈추자 광장에는 평화로운 가을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촌장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 불찰이요. 박 의원의 말을 믿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여 마을에 소란을 피웠구려. 도깨비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소. 아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니 앞으로는 그쪽을 향해 침도 뱉지 말고 경건하게 대하도록 합시다.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마을의 공기가 순식간에 화해와 안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하기 위해 준비했던 떡과 과일, 술과 고기들이 한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촌장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모인 거, 이 음식들로 잔치나 벌입시다. 귀신 쫓으려다 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구판을 위해 준비된 음식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 음식으로 변모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에서 국밥을 말아오고 장정들은 술독을 열어 막걸리를 돌렸습니다. 박영감은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술잔을 받느라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박영감의 덕망과 용기를 칭송하며 앞다퉈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큰 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역시 우리 마을의 어른이십니다. 칭찬이 쏟아지자 박영감은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박영감은 산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촌장과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이 산삼은 내가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과분한 물건이요. 이것을 팔아 마을의 공동 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쌀을 사서 다가올 겨울에 끼니 걱정하는 이웃이 없도록 나누어 줍시다. 그것이 그 산삼을 준 도깨비들의 뜻일 것이요. 박영감의 제안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욕심 없는 그의 마음씨는 산삼보다 더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도깨비 턱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뒷산은 이제 든든한 이웃이 사는 곳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산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고 기분 좋은 얼굴로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촌장은 남은 음식들을 챙겨 박영감의 집까지 바래다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영감은 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리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골목길에는 따스한 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삼 상자를 다시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물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져다 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널려있던 약초 냄새가 밤이슬을 맞아 더욱 짙게 풍겨왔습니다. 박영감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꿀물을 타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의 말에 박영감은 찻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순리대로 된 것이지.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니. 두 부부는 마주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도깨비 터에 대한 괴소문이 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밤에 산에서 불빛이 보이면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불을 밝히는 것이라 믿으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혜가 공포를 평화로 바꾼 것입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고 보이지 않는 이웃과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평화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어제의 무겁고 무서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내일의 희망과 평안을 품은 따뜻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산 너머 그 기와집에 살고 있을 여인과 아이도 편안한 밤을 보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이 앞섰을 테지만 올겨울 마을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박영감이 내놓은 산삼을 판돈으로 마을 곳곳간에는 쌀과 잡곡이 가득 채워졌고 탁감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집집마다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름살 대신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추운 날씨에도 서로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깨비 소동이 있었던 그날 이후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뒷산 너머의 도깨비 터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고마운 수호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도깨비 터 쪽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으며 아이들도 그곳을 가리킬 때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윗마을 어르신 댁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을 바꾸어 먹자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행패를 부리는 일도 사라졌고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박영감의 덕분이며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을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달려나와 문안 인사를 올렸고 맛있는 음식을 하면 제일 먼저 박영감의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그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송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베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방은 이제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이웃들의 사랑방이 되어 언제나 온기가 넘쳤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을 길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손대지 못한 마을 뒷길과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의 눈이 이미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거대한 빗자루로 한 번에 쓸어낸 듯 길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님들이 우리 수고를 덜어주셨구려. 이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도 무서워하기보다는 이웃의 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동지동지가 다가오자 마을은 팥죽수는 냄새로 구수하게 물들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관에 큰 가마솥을 걸고 마을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영감의 집 마당에도 멍석이 깔리고 솥이 걸렸습니다. 안악들은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로 새알심을 빚느라 분주했고 아이들은 그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보글보글 팥죽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이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가을 밤 겪었던 서늘하고도 신비했던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팥죽이 다 끓자 촌장은 제일 먼저 한 그릇을 듬뿍 퍼서 박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의원님 먼저 드십시오. 의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겨울을 납니다. 박영감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촌장이 첫 그릇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영감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영감은 쟁반에 팥죽 한 그릇과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을 받쳐들고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영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숲의 경계이자 인간의 세상과 그들의 세상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눈 쌓인 바위 위에 정성스럽게 팥죽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웃님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드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눈 덮인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영감은 뒤를 돌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가서 먹읍시다. 그들도 우리의 정성을 알았을 것이요. 사람들은 그제야 박영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도깨비는 팥죽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박영감은 그것이 잘못된 편견일 수 있음을, 혹은 진심이 담긴 팥죽이라면 그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임을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둥글게 둘러앉아 팥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끈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과 박영감의 사랑방에서는 밤늦도록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나오면 무서운 이야기 일색이었지만 이제는 무용담이나 미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반딧불이 길을 비춰줬는데 그게 꼭 도깨비불 같았어. 우리 집 외양간 송아지가 아플 때 밤새 누가 등을 쓰다듬어주는 소리를 들었다네. 사람들은 각자 겪었던 사소한 일들을 도깨비의 은덕으로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공존의 지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박영감은 산책 삼아 뒷산 입구로 가보았습니다. 어제 놓아두었던 팥죽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겨울산에서 보기 힘든 빨간 산수유 열매가 한 움큼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눈 위에 전혀 남지 않았지만 그릇이 비워진 것과 답례품이 놓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영감은 산수유 열매를 손에 쥐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잘 먹었습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그들의 무언의 인사였습니다. 박영감은 산수유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지붕들 위로 쏟아져 내려 마을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는 바람 없는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가고 부지런한 농부들이 소여물을 쑤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박영감은 이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일상이 계속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한 도깨비터의 신비한 힘은 언제나 이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영감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으며 맥을 짚는 손길은 변함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어른들은 노인이 되었지만 도깨비터에 얽힌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 마을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눈에 보이는 이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이 서로 돕고 사는 특별한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박영감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낡은 의서를 덮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옛날 그 밤에 들었던 나뭇잎 밟는 소리처럼 그립고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도깨비 터가 있는 산 쪽은 왠지 모르게 포근한 기운으로 감싸여 있는 듯 했습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자네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게나. 우리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 바람이 잠시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시간. 박영감의 집 마당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 가지 위로 달빛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비한 존재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영감은 찻잔을 내려놓고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따뜻한 온돌의 온기가 등 전체로 퍼져나가며 노곤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밝아올 태양을 기대했습니다. 그의 편안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꿈속에서는 아마도 그날의 안개 낀 숲길이 아닌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들과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다하면 마른 나뭇잎도 귀한 약재가 되고 두려움도 든든한 이웃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훈훈한 기운으로 채우시고 박영감이 누웠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십시오.